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보험 관련 기사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 어떤 흐름을 보셨나요? 예전에는 보험하면 그냥 사고나 질병 이런 걸 대비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뭐랄까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 기사들을 통해서 위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청취자님의 일상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맞아요. 오늘 다룰 이야기들은 그냥 하나하나 떨어진 뉴스가 아니고요.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뭐랄까 퍼즐 조각들 같아요. 아, 퍼즐 조각이요? 네. 당장 내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실손보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 또 반려동물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만드는 새로운 위험까지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바로 내 돈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5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는데 핵심은 보험료는 싸게, 보장은 좁게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존 1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이걸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정말 깊어지고 있어요. 그 고민의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손해율이요? 네. 간단히 말해서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너무 많아져서 상품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만약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이런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신다. 그러면 보장 범위가 넓은 기존 보험이 유지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아, 병원 갈 일이 잦은 분들은요? 그렇죠. 반면에 나는 지금 건강하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 싶으면 5세대로 갈아타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이건 결국 건강한 사람들은 더 싼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들고 아픈 사람들만 비싼 9세대 보험에 남게 되는 구조 아닌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원래 좋았던 보험이 점점 더 비싸지고 유지가 어려워지는 일종의 죽음의 소용돌이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험업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전문용어로는 역선택의 심화라고 부르는데요. 역선택이요? 네. 그래서 보험사들도 이걸 막으려고 건강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더 준다거나 하는 유인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우량 가입자 그룹이랑 비우량 가입자 그룹이 나뉘면서 보험료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죠. 결국 지금 당장의 보험료냐, 미래의 보장성이냐, 이걸 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군요. 그렇죠. 지금의 선택이 5년,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눈에 보이는 질병 위험 말고 조금 더 거시적인 위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물가 상승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보험이 있다. 이게 바로 체증형 종신보험 이야기죠. 지금 약속받은 1억 원이 30년 뒤에는 그 가치를 못할 거라는 걱정? 그걸 덜어주는 상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보험이 단순히 위험 보장을 넘어서 이제는 자산 관리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 관리로?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상속세처럼 큰 현금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유동성이 부족해서요. 그렇죠. 이럴 때 체증형 종신보험이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계속 불어나니까요. 미래 시점에서도 실질적인 가치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품은 보통 초기 보험료가 일반 종신보험보다 좀 비싸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미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당장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특히 이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래서 모두에게 필요한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이 상품은 주로 장기적인 자산 승계 계획을 세우는 분들, 특히 상속세 재원을 미리 현금으로 준비해두고 싶은 고액 자산가 분들께 훨씬 더 유용한 솔루션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험 대비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금융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다음 세대로 자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넘겨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96.2%나 됐다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보통 겨울철이면 눈길 사고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는데 의외로 범인이 따로 있었다고요. 네, 주된 원인은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아, 사고가 아니라 긴급 출동이요?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잖아요. 이런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 차 배터리 한 번 방전된 게 결국 다른 사람들 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셈이죠.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우리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위험들을 좀 더 들여다보죠. 대표적인 게 바로 펫보험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고작 1% 남짓이라고 하니까 이 간극이 엄청나네요. 네, 그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가 바로 기사에서 언급된 녹십자 수여합금과 마이브라운의 협력 같은 거죠. 이건 단순히 보험 상품 하나가 더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부터 건강검진, 치료, 심지어 장례까지 이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 금융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큰 그림이 담겨 있거든요. 아, 단순히 아플 때 돈을 주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보험을 통해서 보호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고 병원 문턱을 낮추게 되면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예방의학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이게 결국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로 꿈꾸는 겁니다. 비전은 정말 좋은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표준화도 잘 안 되어 있고요. 아, 네. 그게 바로 펫보험 시장이 아직 1%의 벽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진료비 표준화, 즉 수가제 도입이 계속 논의되지만 수혜업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휴된 동물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자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잉 진료를 막으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죠. 결국 시장이 성숙하려면 제도적인 기반이랑 업계의 노력이 같이 가야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스케일을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한번 넓혀볼까요? 바로 자율주행차 시대의 보험 문제입니다. 기술은 정말 눈앞에 다가왔는데 만약에 차가 스스로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그야말로 책임의 대혼란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운전자일까요? 자동차 제조사?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개발사? 맞아요. 미래의 위험을 어떻게 새롭게 정해하고 그 위험에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인가. 이게 지금 보험업계의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데이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일단은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조사가요? 네. 그걸 위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서 사고 원인을 명확히 가리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고요.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예 개인 운전자한테 보험을 파는 것보다 자동차 제조사랑 직접 계약해서 2차 모델에 대한 보험을 통째로 파는 그런 B2B 모델을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제품 책임 보험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자동차 제조사가 보험사랑 제휴해서 출고할 때부터 보험을 포함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편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보험 상품에 묶이게 되는 단점도 생길 수 있겠죠. 아마 초기에는 두 방식이 공존하다가 기술 수준에 따라서 서서히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기술이 외부의 위험을 바꾸는 걸 봤는데 이제는 기술이 보험 산업 그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죠. CES에 등장한 로봇 아틀라스 같은 걸 보면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걱정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그런데 의외로 보험업계에서는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고령화된 설계사 조직의 전문성을 보완해줄 든든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시각이 흥미로웠어요.
핵심은 배체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있습니다. 미래의 보험 설계 모델은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AI가 수백 개 상품의 복잡한 약관이랑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 몇 가지를 추천해 주는 거죠. 네. 그럼 인간 설계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인생 계획이나 불안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를 쌓으면서 최종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술은 효율과 정확성을, 사람은 관계와 공감을 책임지는 거죠. 협력 모델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근데 AI가 추천해준 복잡한 상품을 설계사 본인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AI가 최고라고 하네요 하면서 팔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고 업계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기술이 불안전 판매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도입과 함께 설계사에 대한 재교육에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AI가 내놓은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왜 이런 추천이 나왔는지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죠. AI는 어디까지나 조언자이지 결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최종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판단은 결국 사람이 져야 한다는 원칙을 잃으면 안 되겠죠. 기술의 편리함에 사람이 종속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사회와 제도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자율점검제라는 게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네, 새로운 제도죠.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 실수한 걸 스스로 점검해서 수정하면 현재 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도한 처벌 부담을 덜 수 있는 양쪽에 다 이득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저희 같은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투명하고 정확한 진료비 청구 시스템이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서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사들이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나손해보험의 뉴년기 트렌드 리포트가 바로 그 증거 같은데요. 갱년기를 단순히 신체 변화가 아니라 가족관계 재정립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런 리포트를 발표하는 건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위한 브랜딩 활동을 넘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전략이라면요? 고객의 생애 주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이해해야만 거기에 딱 맞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50대 여성들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상황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구나. 같은 통찰을 얻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삶의 동반자라는 추상적인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기회를 보고 이런 리포트를 내는 걸까요? 예를 들면 갱년기 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보험 특약으로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요? 바로 그거예요. 리포트에서 발견한 고객의 페인 포인트, 즉 어려운 지점이 곧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우울증을 케어해주는 심리상담 특약이나 중년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웰니스 프로그램 할인, 아니면 샌드위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 연계, 이런 무궁무진한 파생 상품을 기획할 수 있죠. 그렇군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돈으로만 보상해주는 전통적인 보험을 넘어서서 고객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결이 다른 소식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아들이 기혼인데도 미혼으로 위장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물론 후보자 측에서는 불법이나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고요. 네, 이 사안이 민감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가 부동산과 청약 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산업계 단신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이 하나그룹과 방산, 우주항공 같은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협약을 맺었다고요? 네, 이건 단순한 기업 대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기사들을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듭니다. 보험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안전망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보험은 이제 질병이나 사고라는 전통적인 위험을 넘어서서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위험, 자율주행차라는 기술적 위험, 그리고 갱년기나 반려동물처럼 변화하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적 위험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야말로 삶의 종합 솔루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종합 솔루션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뉴스들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는 청취자님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우리는 보험사가 AI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온갖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려는 시도를 봤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과 그냥 운에 맡겨야 할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아마 이 질문은 비단 보험뿐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정답은 없겠지만 계속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분석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